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네, 6.13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가 수도권과 부산, 경남 등 최대 관심 지역 6곳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선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48.3, 안철수 16.5, 김문수 9.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평화, 정의, 애국, 민중당의 후보는 모두 소수점 이하였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모든 연령대에서 우세했고 특히 지역별로도 강남과 강북 모두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지 강도, 즉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가를 놓고선 박원순, 김문수 후보 지지자는 80% 가까이가, 안철수 후보 지지자는 56.6%가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잠재적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남경필 두 후보가 맞붙는 경기도에서는 전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가 50.9%로 현 경기지사인 남경필 후보의 15.5%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부동층도 31.1%로 나타났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도정 지지도는 긍정평가가 43.5%로 부정평가보다 많았지만 후보 지지도에서는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친문, 친박 후보가 맞붙는 인천에선 민주당 방담춘 43.3, 한국당 유정복 17.9%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별로도 박 후보는 60대 이상을 제외하곤 모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인천도 34.4%에 달하는 부동층의 향배가 막판 당선을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선 긍정 43, 부정 31.9%였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서울, 경기, 인천 모두 민주당이 50% 이상으로 야당에 크게 앞섰습니다. 부산에서는 네 번째 시장 도전에 나선 오거돈 후보와 현직 시장인 서병수 후보의 재대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지도는 민주당 오거돈 후보 48.5%로 한국당 서병수 후보 18.4%를 크게 앞섰습니다. 서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선 부정적 평가가 43.3%로 긍정 평가 38.5%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더 많았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55%, 한국당 19.4%로 나타나 부산의 지방 권력이 교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최대 격전지가 된 경남은 친문 핵심 김경수 후보와 전직 경남지사 김태호 후보의 양강구도입니다. 지지도는 민주당 김경수 후보 38.7%로 한국당 김태호 후보 27.9%를 앞섰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까지는 김경수 후보가, 60대 이상은 김태호 후보가 앞섰지만 50대에서는 2.4%포인트 차이의 혼전이란 점이 주목됐습니다. 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김경수 후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응답이 47.7, 영향 없을 것이란 답은 36.6%였습니다. 경남의 당 지지율은 민주당 47.6, 한국당 25.8%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에서는 참여정부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현직 김기현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송철호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2.1, 김기현 후보는 22.5%로 조사됐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51.2, 한국당 17.4, 바른미래당 5.3, 정의당 4.3%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월요일부터 이틀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등 6개 지역에서 19세 이상 성인 남녀 각각 800명 이상씩을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4에서 3.5%포인트입니다. 자유한국당 사선 의원인 강길부 의원이 공개 기자회견을 갖고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당대표의 품격 없는 말에 공당이 널뛰듯 요동치는 괴벨스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막말이 결국 후보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홍 대표의 발언이 국민 정서에 어긋나 광범위한 분노를 사고 있다며 대표직을 사퇴하고 선거 전면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홍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며 탈당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시도지사 후보들의 반발에 이어
사퇴 요구에까지 직면한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사퇴를 요구한 강길부 의원에게 조용히 나가라고 맞받았습니다. 하지만 당내 반발 기류에 대해서는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 비판을 하더라도 예의를 갖춰서 해라. 선거에 이길 목적이라면 내 욕을 해도 좋다. 이기고만 오너라. 하지만 어제 경남 방문에서 논란을 부른 이른바 빨갱이 발언과 관련해 당시 녹취가 추가로 공개되면서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자신의 해명과 달리 특정 정당을 향해 두들겨 패버리고 싶다는 발언까지 했다는 점이 추가로 공개된 겁니다. 민중당에서 창원에 빨갱이들이 많다. 성질 같아서 대부분 두드려 해버리고 싶은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홍 대표의 표현 방식이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하겠다며 진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당대표의 거친 입이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반발은 쉽게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평생에 배어있는 그런 식의 어떤 겸손들이 정말 외교에는 도움이 되더라.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내성적인 인물형으로 보거든요. 트럼프랑 싸우는 이미지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런데 어쨌건 간에 김정은 위원장 그렇고 트럼프 원래 그렇고 근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런 스타일 종류였다 그러면 이거 합의 안 돼요. 우리 겪었잖아요. 박근혜. 이미 겪어봤어요. 박근혜 4년을. 빈정의 내공을 한 거죠. 아니, 지금 굉장히 지금 귀한 이야기 하는데 그런 더러운 이름을 갑자기. 죄송합니다. 더러움을 입에 담아서. 진정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캐릭터로 보면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명박. 이명박이 그러니까 이명박이 완전히 쳐졌네. 이명박 좋겠다 이씨. 꼭 어떤 자리만 가면 내가 해봐서 하는 데를 달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한 번도 그런 쪽에서 겸손한 적이 없어. 나 좀 배우겠다. 아니 하다가 군부대 가가지고 개머리판을 눈 밑에 대는 그런. 원래 그래서 이명박이 항상 내세웠던 전략 전술이 하이키 전략이었어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로키 전략을 쓰는데 하이키 전략. 상대방을 그냥 눌러. 강압적으로 내가 쎄. 나 다 해봤어. 내가 다 알아. 이게 하이키 전략이거든요.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뭐 이거 할 건 뭐 다 트럼프 공세웠지 뭐 김정은 위원장이 위대한 결단한 거야. 나는 한 가지도 없고 나는 정치에 대해서 취미도 없고 성질도 없어. 자, 그런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자 외교에 나서는 거죠. 한일 중 정상회의를 일본에서 하게 되는 뭐 이런 거죠. 여기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진짜 진면목을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베 패싱하라고 막 소리쳤을 때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메시지 일본도 중요한 상대입니다. 딱 선을 그어주는 그런 모습 속에 드디어 안배 진사함도 이제 이 이벤트 속에 사실상 들어오는 바로 그날이 되는 거죠. 한 자리 잡고 이제 정식으로 앉는 거죠. 9일날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베도 고마워하고 딱 그거네 진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 만난 걸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가고 중국이나 일본도 만나고 그러면서 본인의 역할이 어찌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 결국엔 그게 한반도 이익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움직임에 대해서 야당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러운 게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라는 이 의제 자체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그림 안에서 관계를 복잡하게 이끌어 나갈수록 그 평화의 틀이 깨지기가 힘든 거잖아요. 근데 야당은 이제 지금 계속 이 딴지를 거는 게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혼수성태나 뭐 홍씨나 이런 사람들이 남북 관계하고 상대방이 북한만 있는 것처럼 전제를 하고 왜 해결하지 않느냐, 당장 어떤 성과물을 내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행동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시각에서 지금 동북아시아를 바라보고 움직이고 있는지 과연 이해나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은 이 한중일 정상회담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런 거는 있습니다. 이번에 그 한중일 정상회담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상이지만 일본이나 중국은 약간 0.5단계 떨어지는 인사들이잖아요. 둘 다 총리고
우리는 대통령이고 네. 그렇기는 하지만 이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이제 뭐 파열음도 많이 벌어졌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문제, 박근혜 시기에 그 문제 입에 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조어도라고 얘기하는 그 영유권 문제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가 사드 도입을 하면서 중국과 틀어졌던 박근혜 시대 그 세계 때문에 이 삼국의 회담들이 계속 열리지 못했거든요. 이번 의미는 사실은 이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에 대한 의미는 일본이 제일 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급하고 우리나라가 급한 게 아니라 일본이 굉장히 지금 이건 아쉬웠기 때문에 성사가 된 거고 일본은 사실 그동안 꾸준히 하고 싶어 했어요. 이 회담이 열리고 싶어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회담이 열려야 본인들이 가장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포용하고 가는 포용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으면 이번에도 사실 이 완전히 아베 패싱이 될 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일본을 끌어안아 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아마도 북한 관련에 대한 것이 남북 평화에 관한 것이 비핵화에 관한 것이 첫 번째 의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반드시 그 노동미사일, 대포동미사일 이런 것도 같이 폐기해달라고 징징거릴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게 안배진삼은 지금 국내에서도 탄핵의 압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적인 시선을 국외로 한중일 이걸로 지금 집중시켜야지만 자기가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요. 북한의 ICBM이 아니에요. 대포동? 대포동, 뭐 노동미사일. 왜냐하면 그게 사정거리 안에 다 일본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무섭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말려달라고 강력하게 징징거릴 확률이 높고요. 하긴 미사일을 한번 제대로 맞아봤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아픈 기억을 지울 수가 없겠죠. 예, 아베 입장에서도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추문으로 인한 자기의 지지율 하락 그리고 물러나야만 되는 상황을 지금 질질 끌고 오고 있는데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미사일과 대포동미사일 폐기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마 안 갈 겁니다. 맞을 짓을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정답이에요.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일본이란 나라의 역사적인 반성을 생각하지만 불과 몇 년 전에 박근혜를 꼬득꼬득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유한바비 같은 걸 이끌어내는 그 일본이잖아요. 보면 인류사적으로 보면 이런 평화 모드 니들 좀 생각 좀 바꿔줘. 사실은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일본의 군국주의화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효과가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아베는 지금 빨리 태세 전환하지 않으면 도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국제사회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의 화약고 같은 것이었던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일단 보세요. 일본이건 한국이건 다 득을 보게 되는데 북한 개발 누가 할 거냐? 한국만 못합니다. 그 부분은. 중국도 있을 거고 러시아도 있을 거고 일본도 있을 거고 미국도 있을 거고. 그래서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효과들이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질 거고. 일단 당장이요. 일본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휴전선이 열리는 상황이 되면 한국과 해저 터널을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자기들도 섬나라 벗어나고 싶지. 그런데 이제 일본이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왜 미움받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동북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일본은 미국 말고는 친해 보이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국민은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어떤 나라 국민한테 물어봐도 일본에 대한 대일 감정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중국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왜 그런 그 입장에 취했는지 자신들이 스스로 이제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과거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너무 후졌어. 이게 대부분 일본인들의 생각은 예전에 위안부 이런 문제들, 국토를 강탈했던 이런 문제들이 그 당시에는 정당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논리로 과거의 어떤 잘못을 단죄하지 마라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세상에 반성할 일이 뭐가 있어요. 독일은 그러면은 뭘 잘못했다고 지금까지 반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통하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이상한 자기들만의 논리로 자기들을 정당화시키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사람 굉장히 감정적인 그 동물이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동북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냥 왕따 당하는 부자? 이 정도의 느낌인 거지 어떤 존경받는 리더십 이런 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빨리 일본이 이게 좀 자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과거사에 대해서.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본인들이 자각을 하지 않으면, 일본의 정치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자각을 하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 대표적인 게 위안부 할머니 보상금 명목으로 줬던 100억과 이방카 왔을 때 660억 준 거. 저는 그게 대표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일본한테 가장 좋은 호기가 온 걸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남북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수순이 일본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는 거거든요. 나중 순서가. 그러면 일본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면 일본은 정말 그 자리에서 정말 진지한 사과를 하고 배상금을 정말 아낌없이 제대로 북한에 줬을 때, 그때 다른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하고 과거를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호기가 온 거예요. 일본도 결국은 처절한 반성 이런 정도만 기본 베이스로 깔아준다면 자, 알겠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어떤 느낌적 느낌을 알겠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을 못 믿겠다. 여론조사로만 보면은 사실 10% 20%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왜?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미국에다 뭘 날리겠다는 둥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태도가 돌변한 거를 어떻게 믿냐 이런 논리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트럼프하고의 어떤 말싸움을 통해 가지고 존재감을 부각시킨 다음에 결국엔 비핵화라는 무기를 갖고 진정한 의미의 북한을 개혁 개방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들어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통상적인 형태처럼 악수하는 장면 몇 컷 나오고 성명 발표하는 장면 몇 컷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면 아마 지금의 여론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생방송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설명을 덧붙인 게 아니야. 그냥 우리 눈으로 본 거라고. 우리가 보고 그냥 느낀 거죠. 아무리 멍청하고 못 배운 사람도 한 며칠간 행동거지 보면 기본적인 어떤 느낌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 거짓말 하는 거 아니구나. 저 사람 그래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판단은 우리가 다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눈으로 직접 봤는데 그거를 끝까지 못 믿는 소수가 저 사람 믿어서는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설득될 만한 지금 시민 수준은 아닌 거죠, 지금은.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맹공을 퍼부어대는 건 왜 비핵화가 없냐. 아니 우리가 같이 보고 같이 듣고 선언문 같이 읽었는데 국민들의 90% 가까운 사람들은 완전한 비핵화 끄덕끄덕 했는데 왜 그 사람들 몇몇만 비핵화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끄트머리 부분에 한 번 언급돼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선언의 내용 자체는 경협에 가깝지 비핵화가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어깃장을 놓고 있는데 세상 사람 중에 홍준표 등의 그 사람들을 지역은 다 하는 이야기야. 이게 지금 남한, 북한이 거기다가 한 줄이든 수백 줄이든 간에 비핵화가 명문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의 완성은 북미 정상회담 그렇죠. 등으로 이어진다는 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홍준표 대표님 듣고 계시는 거 아는데 이런 말씀을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기자들 기자회견 했더니 면박 주면서 공부 더 하고 이런 개소리 하시던데요. 죄송하고요. 저보다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정상회담에 있어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까지 내려와서 한 이런 약속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멸이에요.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약속을 다 해놓고 만약에 그걸 트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미국이 북한 폭격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 세계인을 기망했다는 이유로 화가 잔뜩 난 트럼프가 정밀 타격을 하든 북한 자체를 쑥대밭을 만들어 할 말이 없는 거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어길 수 있는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비핵화란 말 한마디 자체가 갖는 그 의미가 어마무시하게 큼에도 불구하고 가서 퍼주기만 하고 비핵화에 대해서는 하나지도 가져온 게 없다라고 어깃장 놓는 것 자체가 대국민 사기라는 거예요. 그 어떤 라디오에서 나경원 의원이 버벅대는 거 들어보니까 애잔하더라고요. 홍준표 대표님 사랑하고요. 좀 똑바로 정신줄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판문점 선언문에서요.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것을요. 북한 조선중앙TV가요. 빨간 줄까지 쫙 밑줄 그어가지고 첨삭하면서 방송까지 했어요. 북한 전체 인민들도 다 알아요. 이제는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그런데 어떻게 홍 대표님만 모르시냐고. 요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굉장히 나쁜 세력 하나가 국민을 계속 세뇌시켰어. 북한은 나빠를 세뇌시켰어.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비집고 별로 나쁜 것 같지가 않은데 좋은 점도 있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역사적 흐름이 있어. 일부는. 북한은 나빠라고 세뇌시켰던 놈들이 세뇌시키면서 지들이 세뇌된 거야. 그래서 지금은 자기들은 김정은을 못 믿는데. 나이 좀 드신 분들하고 제가 최근에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대화를 좀 해봤거든요. 일괄적으로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북한이 계속 약속을 어겨서 쟤들 어떻게 믿냐. 그리고 왜 퍼주게 하냐 이거야. 똑같아. 벽돌 공장에서 벽돌 찍어내듯이 똑같아. 그 논리 하나만 갖고도 격파할 수 있는 집이 너무 많아. 논리적으로도.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고자 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김일성의 유언이야 한반도 비핵화가. 근데 미국 등등에 의해서 계속 고립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나는 트럼프가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된 건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흐름상 보면 기존에 있던 미국 대통령들은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간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싸웠는데 사실은 그게 미국의 이익이 아니었던 거지.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무기를 팔아먹는 그렇죠. 상태. 군산복합체라고 하죠. 이 트럼프 입장에서도 비슷할 수 있겠지만 사실 만약에 트럼프가 양보를 하게 된다면 미국이 한국에 팔아야 되는 무기는 몇 년간 조만간 엄청 줄어들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어떤 책임으로서의 지금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 북한에 대한 나쁜 이미지, 물론 북한이 100%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는 사람들은 알죠. 육자회담이 결렬되고 북한이 핵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 많이 했습니까? 개성공단이 핵무기에 돈이 된다는 거.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는 거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10몇% 정도 되시는 분들이 좀 깨달으셔야 될 게 북한 핵무기는요. 엄연하게 얘기하면 이게 북한이라는 존재를 인정을 할 때 북한은 현존하잖아요. 그러면 북한을 나쁜 놈, 남한은 좋은 놈 이렇게 인지하면 안 돼요. 그게 60년 동안 쌓여왔던 잘못된 적폐인데 2017년에 한반도 위기라는 것은요. 이 본질을 들여다보면 지구상의 냉전 체제가 깨지면서 북한이 의지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띄고 그리고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을 했고 그 핵무기를 보고 미국은 더 강한 압박을 했고 그러면서 북한과 미국의 대결이 극한으로 치달았던 것이 2017년 한반도 위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북한을 나쁜 놈, 한국을 좋은 놈으로 보면 영원히 풀리지 않습니다.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해야만 풀려요. 그게 아니고 한반도 정세를 안보라는 북한이 갖고 있는 안보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안보 이 안보가 서로 상충하는 안보 딜레마로 인식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풀리지를 않는 상황인 거예요. 네. 우리는 문재인 보유국이다. 감사드립니다. 2007년 4월 대선 후보 시절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 저의 모든 것을 걸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가 불안합니다. 북한의 도발 의지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은 한국의 대통령 거리 상황을 이용해 정작 한국을 배제하고 자기로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호히 말합니다. 또의 군사적 행위는 결단코 한국 동의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집권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서 안보 위기를 돌파하고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한반도 운명이 다른 나라 손에 결정되는 일은 용인할 수 없습니다. 하는 주인은 우리여야 합니다.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 역시 우리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 해결은 우리가 주도하고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이를 도와주는 시기 되어야 합니다. 먼저 북한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도발하는 즉시 북한은 국가적 존립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비핵화와 협력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그 길에 미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사드 배치 여부는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주권적 결정사항입니다. 사드를 이유로 취해지는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사드는 사드이고 친구는 친구입니다. 중국이 해야 할 것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이 아니라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북한 핵에 대해서는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친구 나라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미국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양국은 철동 같은 안보 동맹 관계입니다. 한미 동맹이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입니다. 한국의 안전도 미국의 안전만큼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동의 없는 어떠한 선제 타격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군 통수권자 부재 상황에서 그 어떠한 독자적 행동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은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은 중국이 가장 믿을 만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나라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하므로 동맹국인 미국, 중요한 이웃인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협력해 풀어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집권하면 한반도 안보 위기를 풀기 위해 관련국을 직접 방문해 긴밀하고 강도 높은 외교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우리 당은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단호하고 확실하게 억제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마당으로 나오도록 해 전쟁 위험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만들어지는구나. 요즘 더 실감하고 계시죠? 지난 1년 남짓 이렇게 다이나믹한 시절이 있었나 싶은 TV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광화문에서 수많은 촛불의 파도타기,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리고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껏 웃으며 악수를 하는 모습. 이게 나라냐 한탄했던 나라를 우리 힘으로 조금씩 바로 세워가는 느낌입니다. 이제 성과가 눈에 보이니 더 신나게 행동해 보자고요. 안녕하세요. 남북철도가 연결되고 유럽까지 KTX가 연결돼도 안전은 셀프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KTX 승무원이 안전 담당이 아니라는 철도공사. 더 이상 부끄러움은 우리 몫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KTX 해고 승무원 김승아입니다. 컨셉 없는 자유로운 방송 자갈자갈 시작합니다. 행복은 언제 곽승훈 노무사의 노동 이야기. 네, 곽승훈의 노동 이야기.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노무사님, 저 구두 새로 산 거 보셨죠? 네, 봤어요. 네, 반짝반짝 이쁘고, 이쁘던데? 그쵸? 네. 그런데 제가 딱 새 구두를 딱 신고 나서 뉴스를 봤는데 어쩌면 이렇게 텐디 분해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렇죠. 그 승아님 사신 게 텐디더라고요. 네, 어쩌면 딱 이렇게. 아, 정말 되게 그럴 때마다 저 되게 많이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렇거든요. 그 전에 핸드폰을 정말 벼르다 바꿨을 때 나서 삼성 막 이슈화되고 그래서 아, 미쳤지.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네. 누구나 많은 분들 신고 다니는 신발 백화점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은 가격대가 한 2-30만 원 정도 훌쩍 넘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특히나 뭐 텐디나 뭐 이런 브랜드들은 전부 다 수제화들이다 보니까 그쵸. 가격대가 뭐 30만 원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비싸게 받는 이유가 뭐 나중에 뭐 굽 가는 거나 뭐 수선 같은 거 뭐 무한 AS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무한 AS를 모두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그냥 전가해버리고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 텐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노무사님께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텐디라는 그 구두 브랜드 아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수제 브랜드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제품이고 백화점에 이렇게 납품되는 유명한 그 수제화 브랜드인데요. 이 텐디의 본사가 이제 서울시 관악구 인현동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지난 4월 26일부터 텐디 본사에 구두를 만드는 재화공 60여 명이 그 3층을 점거하고 농성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농성 소식을 들었는데 이분 언뜻 보니까 한 켤레당 7,000원? 겨우 받는 것이 7,000원이라고요? 예. 이분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요구는 그 켤레당 공임을 인상을 해달라라는 요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방금 말씀 나왔지만 한 켤레 30만 원 정도 하는 텐디 구두를 하나 만들 때 이분들이 한 켤레당 7,000원의 공임을 받는다고 합니다. 30만 원 중에 7,000원이면 진짜 3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을 그러네요.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비싼 가격을 주면서 인건비로 겨우 7,000원 정도만 쓰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지금 그 켤레당 그 공임 수준이 6,500원에서 7,000원인데 이게 8년 전 공임 그대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 뭐 버스 요금 상승률, 또 더군다나 최저임금 상승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8년 동안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분들의 삶의 질이 완전히 후퇴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8년이면은 일반 노동자들의 삶을 놓고 보자면 한 임금 상승률이 못해도 한 20-30%는 넘게 상승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뭐 올해 최저임금 상승률 자체가 전년 대비 16.4%라는 걸 생각해 보더라도 진짜 8년 동안 한 번도 상승을 안 했다라는 것은 이분들 먹고 사는 것이 더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좀 실감할 수 있겠죠. 네, 이분들 그러면은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텐디라는 회사가 자기네들이 직접 고용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재화공들을. 그러다 보니까 텐디의 그 하청업체가 총 5군데 정도 되는데 그 5군데 하청업체에 각각 나뉘어져서 거기에서 또다시 도급 계약을 통해서 구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청, 뭐 재하청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 수수료 띄고 그러니까 본인 정말 정작 만드는 사람한테는 이거밖에 돌아가지 않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문제는 일단 공임 문제도 공임 문제지만 두 번째 요구사항이 바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목소리입니다.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하청업체를 통해서 그리고 그 하청업체에 다시 소사장이라는 아주 해괴망측한 계약 형태를 통해서 이분들이 무슨 사장이에요. 하청업체의 소사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가 없다라는 점. 그래서 일을 하다가 오랜 시간 동안 이분들이 대부분 또 경력들이 다 10년은 기본일 뿐더러 50년씩 경력인 분들도 있는데 이 정도 경력이 되면 직업병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손 쪽 관련해서 그리고 또 척추 쪽 그리고 관절 쪽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재 노동자라고 한다면은 산재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보상을 전혀 받을 수가 없고 뭐 퇴직금은 물론이고 연차라든가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등 이런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텐디가 직접 고용을 해달라. 그러네요. 이 고용 구조 자체가 굉장히 꼬여 있네요. 그냥 하청도 아니고 하청에 재하청에 소사장까지. 그러면서 근로 텐디 회사에도 구두를 납품하는 일을 하면서 개인 사업자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뭐 사대보험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경우 말이 소사장이지. 사실 사장님이라고 하려면 좀 어느 정도 번듯한 자기 가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번듯한 좀 수입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말로 해서 이분들의 공임을 보자면 편의점 알바생보다도 좀 낫다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사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두 가지 그 사연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늙은 재화공의 사연이라고 해왔고요. 네. 일단 박완규 씨라고 이번 농성자 중에 가장 막내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69년생, 근데 막내랍니다. 이분의 경우 그 사연을 보면요. 어렸을 때 전주 쪽에서 전북에서 고등학교 등록금을 못 낼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래서 등록금 못 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등록금 못 낸 애들은 교무실로 불려가는 그런 경우들이 좀 비일비재했어요. 네. 그게 너무 창피하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이제 도시로 상경을 했죠. 그래서 도시 상경에서 한 1년 정도 식당에서 일하다가 이제 찾아온 이모부
따라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명동에서 이제 구두 만드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8살 아직 그 미성년자인 이 박완규 씨는요, 아침 첫 차를 타고 출근해서 마지막 차 막차 타고 퇴근하는 하루에 1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침에 세수하려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놓으면은 그 대야에 코피가 떨어져서 대야물이 금세 빨개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20살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코피가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얼마나 장시간 그리고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나마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연차가 됐는데 지금은 구겨진 얼굴로 이제 점거농성 현장에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 그 하루에 평균 현재도 한 15시간에서 16시간 일을 한답니다. 하루에 15시간, 16시간이요? 네. 잠자는 시간, 씻는 시간 그냥 빼놓고는 아예 거기서 전부 다. 생활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일을 했을 때 한 달에 한 325만 원 벌을 수 있답니다. 하루에 15시간, 16시간 일을 해갖고. 그리고서 요게 그나마 이제 성수기 때 좀 일감이 있을 때 얘기고요. 비수기 때는 200만 원대 초반을 겨우 좀 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00만 원 갖고 자기 자식들,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데 굉장히 빠듯하죠. 그렇죠. 지금 현재 물가로 4인 가족,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라면 이게 뭐 젊은 사람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족이 있는 분들은 이걸로 생활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 수입이 바로 8년 전 수입이었다는 얘기예요. 8년 전에는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안 되겠죠. 물가 상승률 생각해 보면 더군다나 뭐 자녀들 학비까지 생각한다면 도저히 뭐 혼자서 가게를 책임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고요. 또 두 번째 사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올해 69살인 최동식 씨는 가장 여기서 이제 나이가 많으신데요. 50년 동안 그 구두 만든 일을 하셨답니다. 아, 정말 장인이네요. 완전히 장인이죠. 강산이 5번이나 변한 시간 동안에 오로지 구두 하나만 그렇게 만들으신 분인데요. 그런데 이분 현재 받는 돈이 편의점 아르바이트 상의 시급 7,530원보다 낮은 게 말이 되냐라는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분 같은 경우 50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몸에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 낙이란 게 뭐냐면은 팔을 직선으로 펴지 못한답니다. 하루 종일 15시간, 16시간을 쪼그려 앉아갖고 계속 구두를 만들고 그 짓이기고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팔 관절이 다 닳아버렸대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술을 하는 동안에 이게 수술하고 나서 재활기간까지 해야 되는데 그 재활기간 동안에 일을 아예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재활 끝났다고 곧바로 일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생계가 완전히 막막해지거든요. 어떠한 사회보장도 못 받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 치료도 포기했습니다. 아,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런 분들이 그야말로 장인,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 우리가 이렇게 괄시하고 이런 처우를 받게 놔둔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손해인 거예요. 이태리 같은 경우 구두 만드는 장인이 얼마나 대우를 받고 그 사람들이 예술가로서 활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태리 브랜드는 정말 좋은 구두를 만든다라는 국가적인 이미지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비싸게 가치 있게 대우를 받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기술을 가지신 분들을 정말 더 우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도 산업공상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네. 그렇죠. 그 시계 하면 딱 스위스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시계들이 스위스산 시계들이 그렇게 비싼 값어치를 받고 인정받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시계 하나만 바라보고 직접 일일이 수작업으로 그 시계를 만드는 그 장인들의 땀의 값을 쳐주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품 소리를 듣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게 다 예술이고 가치 있는 거 기술이고 그러는데 이것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아서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을까? 이런 그 재화공들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온 데는 이제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의 첫 번째는 아무래도 기계화입니다. 예, 모든 신발들이 모든 공업들이 다 그랬겠지만 처음엔 사람이 하다가 나중에는 기계화되면서 자동화되면서 단가들이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두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점점 기계화가 되면서 공임이 꾸준히 1년에 200~300원씩 떨어지고 노동자들의 수입이 30% 가까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기계로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수제화 찾듯이 그분들이 차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 그 뭐 대형마트라든데 이렇게 좀 가보시거나 아니면은 네. 길가에 가보시다 보면은 뭐 구두 한 2, 3만 원, 뭐 비싸봐야 한 5, 6만 원에 살 수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중국에서 예, 기계에서 직접 찍어낸 그런 거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일단 또 신어보니까 같은 소가죽이다 보니까 뭐 괜찮네 하다 보니까 신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수제화는 아까 텐디 얘기했지만 텐디 수제화 3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중국에서 들여온 저가 신발은 한 5, 6만 원이면 산단 말이에요. 근데 가성비가 솔직히 좀 괜찮아요. 그것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그 삶의 터전이 점점 뒤로 좀 밀려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작 더 큰 문제는 그래도 이분들이 그래도 90년대까지는 살만했어요. 뭐 이걸로 힘은 들어도 식구들 부양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가장 결정적으로 IMF 구제금융 이후에 2000년대 초반에 진짜 쓰나미가 몰려왔는데요. 이때 바로 뭐냐 텐디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제과업체들이 이른바 소사장제를 바로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네요. 다 이제 IMF 때 그 모든 게 시작이 됐네요. 네. 모든 하청, 뭐 비정규직 이런 게 모든 게 허용이 되면서 이런 비틀린 고용관계, 네. 고용 구조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법률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이제 그 일제식 표현으로 하자면은 객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쪽 동네에서는 그 객이라는 게 이제 손님 객자예요. 그래서 꾸준히 여기 상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가 있으면은 일을 해갖고 단가당 얼마 받는 이런 식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행정 해석을 내려줘서 이 텐디 같은 제어업체들이 노동자들을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그로 인해서 회사는 퇴직금, 연차수당, 그리고 최저임금, 그리고 시간의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들이 싹 덜어졌던 것이죠. 아니 그게 근데 그냥 하청도 아니고 개인 소사장 이런 거 자체가 법적으로 다 허용이 된 건가요? 법적으로 허용을 하기 이전에 네. 노동관계 법률에 대한 이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거죠. 이런 이렇게 해도 기업들이 되나? 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게 만들어 달라. 네, 근로의 형태 그리고 작업의 형태 그리고 계약서를 두고 보더라도 근로자가 아닐 수 있게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면 법 전문가들은 그런 부분을 또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이게 편법인 건가요? 어찌 보면? 그렇죠. 어찌 보면 편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꼼수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예. 그래서 이분들이 개인 주민등록등본 하나만 갖다 주면 회사에서 알아서 세무서 가서 개인 사업자 등록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돼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꼬드기냐면은 주민등록등본 하나만 달라라고 하소연을 해요. 우리 같이 좀 먹고 살자 하면서 그 대신에 단가를 1,000원 올려줄게. 네, 이런 식으로 꼬드겨 알고 보면은 이제 사업자 등록 자기한테 사업자 등록증이 오지도 않았는데 사업자 등록을 받아놓는 거예요. 이게 조삼모사 같은데 1,000원 더 올려준다고 하고 퇴직금 안 주고 수당 없고 뭐 개인 사업자 취급하고 뭐 산재나도 책임 안 지고 더 싸게 먹히니까 이렇게 챙겨준다고 한 거겠죠? 그렇죠. 무엇보다도 수제화 업체들에 있어서 제일 큰 중요한 문제는 아무래도 재화공들은 장기 근속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제일 부담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적으로 연차 수당 그리고 퇴직금 이게 커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는 순간에 어차피 최저임금은 IMF 같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매년 5% 이상 이번 같은 경우는 15%씩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 근속 한 20년 장기 근속한다 하면 임금이 2배, 3배로 뛰게 될 수 있거든요. 이때 퇴직금을 한꺼번에 20년치, 30년치 준다 하면 한 명당 대략 계산만 하더라도 한 거의 한 몇천, 많이 받는 분의 경우는 거의 한 1억에 가까운 이런 그 부담이 생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텐티 같은 제과업체들이 이런 꼼수들을 써온 거죠. 돈 아끼려고. 예.
하지만 분명히 이분들이 계약상을 서류상으로만 개인 사업자로 돼 있지 실제로 일하는 구조는 텐디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장소가 사실은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냐 아니냐를 놓고 따질 때 우리 근로기준법 2조 정의에서 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 내에서만 일을 해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다라는 그 단정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거나 또는 추상적으로나마 지시, 감독, 지휘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분들이 지금 농성하고 있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본인들이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텐디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일단 텐디는 지금 현재 자기네들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뭐 전혀 수긍이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뭐 백화점에서 한 30만 원 정도에 판매되는 이제 구두 기준으로 보면 판매가의 이제 35%가 백화점에 주는 매장 입점 수수료랍니다. 그리고 20%가 거기 판매하고 있는 위탁 고용돼 있는 매니저 이분들한테 돌아갈 또 몫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45%가 회사가 갖고 가는 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30만 원에 45%면은 13만 5천 원 정도가 텐디에서 이제 수입이 된다는 이제 주장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보통 이제 그 백화점의 경우는 이제 세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할인 부분도 그것도 이제 감안해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은 더 줄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그 전문가로서의 그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화공들이 어떻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보다 시급이 낮을 수 있다. 이것은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된 텐디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 11년 전인 2007년에는 영업이익이 27억 7천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2017년도 기준으로 69억 4천만 원으로 2배 이상 어머나. 예, 영업이익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노동자들한테는 똑같이 그렇죠. 8년 전이나 예. 반면 맞습니다. 우리 최저임금은 보면요. 2007년에는 최저임금이 얼마였냐면 3,48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작년도는 6,470원이죠.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최저임금은 2배, 예, 2배가 약간 안 되게 올랐어요. 근데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10배 이렇게 좀 늘어났죠. 2배 이상으로. 이런 거 봤을 때 아무리 회사가 사정이 안 좋다고 설명하지만 오히려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달라는 건지 좀 그러게요. 납득이 좀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뭐 백화점의 입점 수수료나 뭐 그런 게 굉장히 불합리하게 굉장히 비싸게 책정돼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쪽도 시정돼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텐디에 분명 영업이익이 있었고 그런데 여전히 그런 이익에 전혀 이 정말 구두를 만드시는 분한테 돌아가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네요. 예. 그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들인데 이제 지금 그 집단 단체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오죽하면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 다 오래오래 일하시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의 이 삶의 터전을 목숨을 걸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래서 지금 문제는요. 작년도 2월에 텐디 재화공 노동자들이 텐디를 상대로 노동자성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임금 청구 소송에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오. 예, 2심까지도 판결이 되었고 지금 대법원에 이제 회사 측은 이제 상고를 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이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는데요. 그러겠네요. 예, 그 대법원 판결만 원심을 유지해 준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재화공 노동자들의 이제 삶이 조금은 좀 풀려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은 판결이 안 났는데요. 아직 중요한 것은 텐디는 더 집요해졌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하냐면요. 일단은 재화공들한테 일감을 적게 줍니다. 그리고 재화공 노동자들을 하청업체로 떠밀어낸 다음에 하청업체에서 만드는 서브 브랜드. 이거는 아무래도 좀 서브 브랜드다 보니까 좀 가격대가 낮거든요. 네.
그래서 본사와 직접 도급 계약을 맺었던 당시에 그 7,500원 했던 제어공들의 그 공임이 이 서브 브랜드 거를 만들면서 6,500원짜리 1,000원이 더 오히려 떨어지게 이렇게 좀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기준으로 하면은 소득이 월 50만 원 정도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형태를 좀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대로 있다가는 내 몸 늙어가고 그러게요. 나중에 점점 예. 더 만들 수 있는 힘은 딸려갈 텐데 점점 공임은 깎여가고 그럼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노동자들인 게 이분들이 자기 몸으로 자기 몸이 연장이에요. 그러네요. 진짜 자기 몸 자체가 먹고 사는 숟가락이란 말이에요. 숟가락이고 젓가락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의 이 몸이 이제 점점 늙어가고 소모되고 낡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더 이상 몸이 완전히 무너져서 일을 못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분들의 경우는 데모의 디귿자도 평생 생각도 못했던 분들인데, 근데 오죽하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나왔겠느냐 이렇게 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 보니까 저희 같은 KT 승무원 투쟁하는 거라 참 노동자는 결국 다 똑같은 노동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에서까지 다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갑질을 하고 있고요. 이 노동자들을 더 압박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처럼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낫지 않을까 희망을 조금 가져보긴 하는데 그렇게 가지기 전에 잘 합의가 돼서 이분들이 좀 미래를 가지고 계속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농성장에서 이분들이 농성을 하면서 어떤 분이 이제 스마트폰에서 노래를 하나 틀으셨는데 그 노래가 트로트 노래인데요. 보릿고개라는 노래 있어요. 가수 진성의 노래인데 그걸 들으면서 이분들이 보릿고개가 지겨워서 고향을 떠난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이런 그 자조 섞인 그런 하소연을 좀 하셨다고 하는데요. 최소한 이분들의 삶이 나아진다는 희망 정도는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진짜 바라는 진짜 나라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 더 덧붙인다면 이러한 텐디 우리 사회적으로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텐디를 구매하는 부분을 좀 자제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런 그 실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겐 대안이 있어요. 바로 뭐냐?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 아지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같은 수제화란 말이죠. 그러네요. 그 텐디 사지 않고 같은 노동자들이고 같은 수제화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 아지오를 더 사고 텐디는 불매 운동하고 이런 맞습니다. 방법으로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한번 좀 발휘해서 함께 재화공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쇼핑. 정말 공정하게 노동자들과 제대로 대우를 해주면서 일하는 그런 건전한 기업 선택해서 구매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노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이야기에는 수준이 없다. 삼촌, 정치가 뭐예요? 푸나 삼촌 정치가 뭐예요? 보현님, 푸르나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보현님, 계속 이 방송을 할 때까지 궁금했었어요. 지난 방송 때 질문하셨던 것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3개 질문 중에 어떤 게 궁금하신 건지 물어볼까요? 과연 푸나님의 조언이 통하셨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일단 뭐 고백은 접었습니다. 다들 예상하셨을 거예요. 고백을 접었다기보다는 이제 심포도 이론이 등장하지 여기서. 저건 분명히 심포도일 거야. 자기가 노력 안 하고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면피하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나 같은 페미니스트는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 어머나. 페미니스트란 여자가 점유해야 될 건 아닌데 페미니스트란 여자를 위한 게 아니고요. 인류를 위한 거예요. 내 새끼, 내 부모, 내 여동생, 내 누나 그런 사람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자 이런 거고 페미니즘이란 말은 상당히 요즘에 많이 오염이 돼 있긴 하지만 근본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페미니즘, 과격한 언어가 동원되거나 이런 방식이 싫은 거지 페미니즘을 전체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민주 진보 진영에는 나는 없다고 봐요. 네, 안타까운 결론이긴 하지만 저번 주에 고민을 또 승화시켜서 이제 이번 주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이번 주는 일단 노동절 행사에 갔다 온 걸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처음 가봤어요. 네, 평일인데 옛날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불렀던 지금 세계 노동자의 날이라는 프레이즈를 쓰시던데. 네, 어디로 가셨나요? 저는 서울시청 광장으로 왔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군요. 네. 근데 엄청 조직적이더라고요. 그냥 보통 제가 본 집회라는 건 제 세대에서는 세월호 집회 같은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저한테 자유가 있었거든요. 커피도 아무 때나 마시고 화장실도 아무 때나 가고 자리도 아무 데나 잡았으면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깃발 아래로 지회, 분회별로 모이시고 네. 그 깃발을 따라다니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뭉쳐서 움직이시는 게 좀 신기했었어요. 지난 세월 내가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어요. 박근혜 때. 조직된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나타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촛불 탄핵의 그 이전 단계에서 뭐가 있었냐면 민중총궐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민중총궐기를 하려면 일반 시민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일 대우로서 특히 민주노총 같은 세력이 엄청나게 있는 그런 분들이 현장에 모여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왜 민중총궐기 때만 해도 가장 빛이 났던 분들이 바로 금속노조 분들 아니에요? 금속노조 아저씨들로 불리우는 영맹한 허위대 이런 느낌. 근데 그게 지금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직된 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노조 조직률이 10%밖에 안 된다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조를 조직해서 현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노조를 더 조직해가지고 자신들을 탄압하는 사용자들과 싸우는 그런 목적으로 노조는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노조 조직률이 높아져서 노조가 힘을 가지면 정부가 박근혜 때처럼 사용자 편을 들지 않고 정부가 중간에 중재를 해주면 1대1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협상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구심점이라는 게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그냥 순간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조직이 같이 있어주면 이제 튼튼하게 좀 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않나 싶어요. 네. 네, 첫 번째 질문은 그런 집회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촛불을 들러 처음 나왔을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폭력 투쟁을 해야 한다. 경찰이 폭력적이니까 우리도 폭력적으로 나가야 된다. 경찰차 때려 부시고 불 지르고 우리 물건 던지고 돌 다 한 맥씩 뭐라고 했죠? 그거 짱돌? 짱돌 들고 나가서 던져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기도 하고. 근데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려면 폭력은 쓰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폭력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법이나 제도 위에 있는 방법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을 지키면서 투쟁을 하려면 우리가 사실 촛불을 드는 게 맞았고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었잖아요. 우리가 항상 폭력적으로 진압을 당했고 그러면 폭력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 잡혀가고 이랬었는데 이 투쟁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어떤 법과 제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서 투쟁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걸 일단 어기고 깨나가는 것, 그것을 바꿔나가는 것이 투쟁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인가, 뭔가 이런 혼란함이 있었습니다. 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우리 방송에서도 약간 논란이 됐었어요. 패널들 간의 생각이 달라서. 제가 바로 그 평화시주의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할 때가 있잖아요. 방송은 운동이 아니다. 방송은 상품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촛불 집회가 상품이 되느냐 운동이 되느냐는 그런 점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100만 명이 싸울 수 있는 걸 10만 명이 싸우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 자체. 그 얘기가 왜 어느 시점에서 나왔냐면 계속 촛불 집회를 나가도 박근혜가 꼼짝 안 하고 있을 때 나온 이야기예요. 차벽을 넘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반대했던 이유는 정말 간단한 거예요. 폭력 사태는 정권을 쥐고 있는 경찰력과 군사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먹잇감인 거예요. 폭력을 발생하면 그걸 빌미로 진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민주적 시위라고 하는 건 헌법으로도 보장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항상 권력자들이 끼어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폭력이 개입하냐 안 하냐예요. 그 폭력을 빌미로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어떤 빌미를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언론이 기울어진 상황에서는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잘못한 프레임으로 몰고 가요. 그래서 그 텔레비전이나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아 저것들 폭도들이네라고 그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지 않고 돌아섭니다. 그러면 여론상에 그 촛불 집회를 나갔던 10만 명의 가혹한 사람들이 고립되는 상황이 와요. 이런 구조 속에 놓여 있으면 그 혁명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적 풍토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언론이 살아있고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이 폭력을 쓸 수밖에 없는가를 가열차게 말해주는 언론이 있다면 그건 가능한 일이라고 보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폭력을 주장했던 분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가면 달라질 게 없고 힘만 소비하는 거다 매주. 그래서 우리도 프랑스 등의 혁명처럼 과감하게 이렇게 들고 일어설 때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나는 그분들의 생각이 아주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난하거나 비판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진짜 민주주의는 그런 분들의 생각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생각이 적절히 융합이 되면서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대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생각이 맞았네, 저 생각이 맞았네라고 서로 그런 식으로 비판할 구석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는 사실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번에 개헌이 되고 안 되고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형태이든 간에 혁명적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개헌이라는 의미가 한 30년 지나봤더니 지금 시대는 안 맞더라. 현 체제가 잘 굴러가고 있으면 개헌할 필요가 없죠. 국민의 패러다임, 생각이 다 바뀌었을 때 거기에 맞는 걸 헌법으로 녹여내주자라고 하는 게 개헌의 목적이거든요. 시위라고 하는 것 자체, 일부 보현님 친구 몇 명이 촛불 집회하는 건 혁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국민들 100만 명, 200만 명이 매주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면 그래서 대통령이 물러난 상황이면 그 가치는 헌법 위에 있는 거예요. 결국 헌법은 국민이 만들었는데 그 헌법 위에 국민들의 촛불 집회에 평화적인 염원들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폭력적이냐 안 폭력이냐는 혁명에 있어서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요. 문제는 그 나라의 상황들, 언론이나 정치 상황들을 다 비추었을 때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냐가 중요한 거지. 폭력적으로 하냐 아니냐는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프랑스 혁명이나 이런 것도 또 보면 막 총을 들고 일어나서 뭔가를 싸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그때 상황에 맞았던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나가니까 저쪽에서 뭐 위수령 검토했다고 하고 군인들 투입하려고 했다고 하고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나온 것 중에. 근데 그 빌미가 폭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카드를 꺼내들지 못했던 거죠. 작년에 대선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들이 캠페인을 했었는데 그게 엄청 이슈가 됐었어요. 제가 보기에만 이슈가 됐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연설하는 그 연설회장에 그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들고서 알죠. 네, 돌진했던 그러니까 한 분이 그냥 걸어서 나갔던 일이 있었죠.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라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같은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1년이 됐기 때문에 다시 그것이 페이스북에 1년 되면 그 다시 알려주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게 1년 됐다는 거를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게 됐는데 법 위에 있었던 거죠. 그런 행동은 사실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연설함에 있어서 잘 경호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행동은 아무리 비폭력적이라도 뭐 연설 회장의 식순을 방해하기도 했고 그것이 문제가 그때는 많이 됐었잖아요. 그것이 다시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투쟁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좋을까? 뭐 예를 들면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뭐 투쟁을 함에 있어서 뭐 본인을 변호사라고 거짓말하거나 뭐 검사라고 거짓말하거나 이런 아주 임기응변 같은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것도 사실 법에서 위반되는 사항일 거고 다양한 위반 사항이 있겠죠. 우리가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100명이 돌아가면서 그것을 1인 시위하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사실 법 위에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투쟁을 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게 맞는 방법인가 좀 이런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기자회견장 거기에 이렇게 들어왔던 그분에 대한 논란은 여러 가지 가치관이 충돌해요. 하나는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도 그 후보들 중에 가장 페미니즘 옹호하시는 분이 저분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오죽했으면 저러겠냐. 저렇게라도 해야 뭔가 이슈로서 사람들 관심을 받는데 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에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거죠. 방법이 세련되면 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아 맞다 너희들 같이 하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A가 아니랄까요? 도리가 아닌 방식으로 그렇게 어떤 행사장을 먹칠을 하면 되겠냐 하는 가치관이 충돌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막 욕을 먹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셨을 거라고 봐요. 맞아요. 네, 푸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고 어떤 방식이고 또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각자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네, 두 번째 질문. 남초 정치. 네 글자만 들어도 무슨 얘기 하려는 건지 아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광역지자체 후보가 확정됐고 그것을 지도로 만들었어요. 하필. 근데 그게 다 남자였던 거죠.
100% 다 남자였던 거예요. 한 명도 여성이 없었고 그 포스터에서 여성이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개라고 피켓을 들고 있는 그 애니메이션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 피켓을 든 그 그림에 있는 여자만 여자예요. 나머지는 다 후보와 뭐 다 남성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여성 운동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게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1정당의 지금 현실이다. 우리가 여성들이 갖고 있는 것은 유리천장이 아니라 시멘트 천장이다. 뭔가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정의당이나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여성 후보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그 돌아가는 일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를 진짜로 끌고 나가는 제1정당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이 더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지가 좀 궁금해요. 결과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이번 그 지방선거 출마자들 분들과 재보궐선거 나가는 후보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가산점이 있습니다. 여성 후보에게는 주는 가산점이 있다고요. 박영선 후보가 나왔을 때도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민주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인 민주당에서 여성 광역 단체장이 나온 적이 없다. 내가 최초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여기 나왔던 박영선 인천시장 후보로 나왔던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도 있고요. 이번에 이제 공천을 못 받았지만 광주 서구에서 박혜자 후보라고 재보궐선거 나가는, 거기에 민주당 나름으로는 여성 가산점 주면서 공천을 하려고 했었던가 봐요. 전략 공천을.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하려고 노력해왔던 송갑석이라고 하는 분 후보가 그쪽에 반발하면서 결국에는 경선을 했는데 결국은 경선에 떨어진 거예요. 민주당 시스템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가. 예를 들면 한쪽에서 이럴 수 있죠. 이게 지금 남자 여자의 문제야? 왜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임명직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광역 후보로 나온 분들이 남자 여자를 떠나가지고 당으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국민으로부터 여론조사에 더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남자였던 것 뿐이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보이님 생각하기 틀렸어요, 맞았어요? 좀 아쉬운 생각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부분 아쉬운데 여성 후보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예를 들면 남성 여성 후보가 반반씩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후보들 중에 경선 통과해서 당의 후보가 된 사람 최소한 저는 3분의 1은 나왔다고 봐요. 후보 자체가 가뭄에 콩나듯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다 살아 돌아올 가능성은 사실 없는 거에 가까울 정도.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자체를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지 않고 민주당 후보들은 다 남자밖에 없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여성의 유리천장을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 콘크리트 천장이래라고 말하는 건 참 어떻게 보면 합당하지 않다는 뜻이죠. 내부적으로 보면 어떤 노력도 안 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10% 가산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10% 가산점을 주고도 후보가 못 됐다 그러면 그 후보는 정당한 경쟁에서는 제가 봤을 때 뽑힌 후보보다 경쟁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결과만 놓고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10%로 그것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수준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몰랐지만 이제 지방선거 꾸려지기 훨씬 전에 6개월 전에 여성당원을 다 모아서 캠프를 하더라고요. 이 중에 후보가 나갈 사람이 있으면 나갔으면 좋겠고, 그럴 경우에 당이 어떻게 밀어주는지, 그럴 경우에 후보 공탁금 뭐 이런 것들을 뭐 내야 될 돈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뭐 당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준다든지 하는 여성 정치인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코스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후보가 여성이 아예 더 적고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 수가 아예 더 적고 그런 것인지가 조금 당에서 적극적으로 정말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지역에서 오래 정치를 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남성일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성들은 예전에는 덜 배웠었고 직장도 그만둬야 했었고 아기를 가지면 뭐 이런 사회적인 구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는지를 아시는 더불어민주당 당원께서 댓글로라도 좀 당내 상황을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도 여성분이세요. 내가 봤을 땐 추미애 대표는 그런 여성 천장을 자기 자력으로 뚫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당대표 뽑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정치란 거 한번 보자고요. 정치 소비자 또는 정치의 유권자가 있어서 여성이 후보로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뽑아줄 수 있는 국민적 토대가 돼 있느냐. 이게 가장 더 먼저인 거예요. 여성 후보가 구청장이든 시장이든 나갔을 때 그런 편견 없이 누구나 뽑아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돼 있느냐.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의 당원이 한 뭐 150만, 200만 된다고 치면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일부일 뿐이잖아요.
전체 국민의 토대가 그렇게 마련돼 있으면 당연히 그건 정당으로 반영이 됩니다. 반대로 여성 가산점을 20% 30% 줘서 그게 일반적인 여론과 너무 동떨어지면 실제로 그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당 자체에서는 제가 당 지도부는 아니지만 그런 고심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광역 후보로 뽑힌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재보궐선거라도 여성 한두 명이라도 들어가게끔 해줘야겠다라고 전략공천을 결정하면 실제로 그 지역의 여론은 다른 남자 후보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민심은 내가 또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데 왜 여성을 또 전략공천에 하고 상경해가지고 항의해가지고 결국엔 전략공천이 아니라 경선으로 바뀌어서 이기면 할 말이 없는 건 이런 상태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선의를 의심하기보다는요. 여기서 가산점을 더 많이 주하는 것도 또 다른 불공정의 시작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2년 정도 당을 여성으로 끌어오는 거,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장관 등 여성분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도 여자잖아요. 우리 승아님이 잘 아실 거고 외교부 장관도 여자분이잖아요. 여성 장관들이 꽤 다른 정권에 비해서 공약했던 수준을 지키고 있다면서요. 지금 여성 할당제 개념으로 해가지고 문제는 지금 경선 부분은 사실상 국민들이 뽑은 당원이 뽑고 국민이 여론조사로 뽑힌 거지만 뽑은 그런 결과물이기 때문에 당이 이후에도 더 노력하는 것을 촉구하는 게 맞지. 이 구조나 시스템 속에 이 사람들은 여성의 유리천장을 뚫을 그런 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선은 임명직으로도 뽑힌 여성 할당제를 통해서 들어가신 분들의 성과나 그 인식이 좀 변화하게 되면 이런 것도 이제 차츰차츰 나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사람들의 인식에 기대는 것은 일당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당내 성평등 교육도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알죠.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아는데 푸나 삼촌 정치가 뭐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내 입장에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가끔씩 방송에 얘기하는데 관리자, 운영자, 마인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밖으로 자꾸 표현을 안 하면 오해받기 십상이고 그래서 그걸로 공격을 하는데 사실 내용을 들어가 보면 니들이 생각하는 거랑 달라. 이런 마인드도 좀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음 선거에서는 기대를 해보고 싶어요. 꾸준히 입당하고 당내에서 투쟁을 하고 이겨내고 이러는 거.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기득권화되어 있는 건 맞아요. 오랜 시간 동안에. 근데 그것도 세상이 바뀌면서 조금씩 바뀔 거라고 보는데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보 의원님 같은 분들의 생각이 자꾸 반영이 되면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했잖아요. 비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대를 버리고 공격하는 용도의 비판은 저는 사절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네. 다음 질문. 지방선거랑 관련된 건데요. 후보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제출할 서류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본인의 인생을 다 서류로 증명해야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병역, 재산, 학교는 어디 나왔고 뭐 별거 다 있던데 그중에서 저는 재산 내역을 왜 제출하는 건지 잘 몰라서 그거 오늘 여쭤보고 싶어요. 너무 쉽죠? 재산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살아온 결과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수치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결과물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의 민주투쟁 의지 지수 이런 건 없잖아. 후보를 뽑는데 키가 중요해요? 몸무게가 중요해요? 재산에 있어서는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를 보는 건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관 내용을 통해 가지고 법관을 그만두자마자 불과 1, 2년 안에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다.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인 거잖아요. 우리가 뽑아 올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보는 거라고 보고 하나 더는 처음에 공직에 나왔을 때 그게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간에 재산을 공개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임기가 끝났을 때 얼마로 늘어났는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받았을지 그리고 어떤 정보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을지 모르는 거잖아. 재산은 내가 받는 월급이 있고 그래서 일부를 저축하고 일부는 쓰고 하는 과정에 얼마쯤 늘어나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4년 후에 그 사람의 재산을 봤더니 한 20억이 불어나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자기 지역에 무슨 개발 정보 알아가지고 돈을 벌었을 수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라도 그 사람 인생의 결과물이자 앞으로 공직 생활함에 있어서 기본 이 기준으로 나중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보는 건데 그러면 계속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 이름으로 나쁜 짓 안 하겠죠.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공직을 끝나고 나서도 재산을 신고하는 제도가 있는 건가요? 재산 신고를 하는 시점이 해년마다 있어요. 그 시점에 재산 신고를 해놓고 그 후에 얼마 안 돼서 나가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재산이 늘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당장 그거를 그만뒀더라도 또 몇 년 후에 또 다시 등장할 수 있죠. 다른 이유로. 마지막 재산 신고를 했던 그 시점과 다시 들어올 때 시점이 또 비교가 되겠죠.
수치화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살아온 경력 중에 하나인 것이죠. 박근혜가 생각나네요. 월급을 다 모아서 저금한 돈보다 재산이 조금 더 늘었었나? 이랬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아니 편의점에서 알바한 사람들은 숨만 쉬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일한 걸로도 돈 모아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돈을 저렇게 다 모았나. 그거는 이제 이미 드러나잖아요. 국정원 특갈비 뇌물 받은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추측해보고 조사를 해볼 수 있었겠네요. 네. 오늘 질문이 보현님 다시 정치 이야기로 좀 돌아온 느낌이에요. 좀 봄 느낌 물씬 풍기는 그런 질문이 하나 정도는 같이 있기를 기대했었는데 살짝 아쉽네요. 아쉬워요. 네. 봄은 투쟁의 계절이죠. 네. 다시 한번 보현님께도 봄바람이 불길 기대하면서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보현님, 분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손은 약손, 누구 배는 똥배. 아파서 서러운 마음으로 엄마를 찾으면 따뜻한 엄마 손에 아팠던 배가 어느새 신기하게 괜찮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체온이 담긴 손길은 참 큰 위로를 주는데요. 진심이 담긴 토닥임, 따뜻한 포옹, 10마디 말보다 큰 위로를 줍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아픈 것은 따뜻한 체온이 담긴 손길이 필요하다는 신호일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담긴 스킨십, 이런 마음의 교류 부족해지기 전에 서로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토닥토닥. 자갈자갈 오늘 이야기 마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꼭 또 만나요.